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이 넘게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72살 저에게 친딸이 한 말입니다. 제가 몸져 누워있던 그 밤, 사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라고 덧붙였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전세금을 마련해 준 그 아파트에서 제가 기른 딸에게서 내쫓기듯 나와야 했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저는 그날 밤짐을 싸며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애입니다. 22살에 시집 와서 50년 동안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했고, 식당 문을 닫고 나면 아파트 단지 청소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민이와 정호, 제 두 자식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정호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가 다 해낼 수 있어.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 일했어요. 몸이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제 아이들이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거든요. 정민이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머리 숙여 돈을 빌리고 적금을 모두 깨고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정민이 대학을 보냈어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할 때까지 저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정민이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하늘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잊혀졌어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시겠어요? 정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사위들 분도 괜찮은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정민이가 행복해했거든요.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전세금이 필요했는데 정민이 부부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민이가 울먹이며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때 저는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정민이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제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정민이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정민이는 자주 안부를 물어봤고 명절 때마다 저를 모시고 갔습니다. 사위도 저에게 잘해 주었고요. 정호도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았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명절에 연락이 늦어지거나 만났을 때 예전만큼 반갑게 대하지 않거나 저는 처음엔 아이들도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민이가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도 바빠요라는 말만 하고 금세 끊어버렸어요. 명절 때도 올해는 시댁에 가야 해서요. 라며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겠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제게 차갑게 대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아프기까지 하니까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당뇨가 있다고 하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 정민이가 한 말은 지금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간병했는지, 작은 열이라도 나면 얼마나 가슴이 조급해했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플 때는 국가 지원을 받으라고 하다니. 설상가상으로 정혼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손자 돌잔치에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어서 왜 말 안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면 신경 쓸 게 많아서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호는 그것도 감싸더라고요. 엄마, 아이들 행사는 정말 복잡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는 말만 계속 들었어요. 제가 이해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네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어지러워진 거예요. 지나가던 이웃분이 119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실려갔고, 정민이가 뒤늦게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민이와 사위가 의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상담했던 거예요. 엄마,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요. 저는 그때까지도 멀쩡히 혼자 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단지 혈압약을 제때 먹지 못해서 쓰러진 건데 요양병원에 가야 한다니요. 싫어. 난 집에서 살 거야. 제가 완강히 거절하자 정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 집에서 모시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역시 제 딸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정민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세금을 마련해 준 그 집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정민이도 나름 신경 써주고 사위도 예의는 지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TV 소리를 조금 크게 했다고 할머니, 아이가 자요 라고 핀잔을 줬고, 제가 요리를 해준다고 했더니 어머니, 저희는 음식이 짜면 안 되거든요 라며 거절했어요.
심지어 제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 저희 부부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저 짐덩이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딸네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중요한 접대라고 했는데 저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불편하시겠어요.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냄새도 나고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본인이 싫어해서요. 정민이도 거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매일 눈치 보이고 차라리 혼자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저를 키워준 것도 제가 아니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준 것도 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나가주세요. 사위 회사 부장님이 오시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해해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들어오면 되니? 글쎄요. 내일 말고 모레쯤. 모레요? 저를 이틀 밤이나 내쫓으려는 거였어요.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혼의 집은 이미 차갑게 변한 지 오래고 찜질방에서 자라는 건가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왔어요. 정민아, 이 집 전세금 누가 마련해 줬는지 기억하니? 정민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엄마가 도와주신 거지만 도와준 게 아니야.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내 집을 마련해 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해.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때 일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감사하다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구나. 돈이 필요할 때는 엄마 도와주세요라고 하더니 이제는 짐이 되니까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찜질방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야간 상담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민이에게 집 전세금을 줄 때 꼼꼼한 성격인 남편이 생전에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어서 작은 조건을 붙였거든요. 부모 부양 조건부 증여라는 계약서를 썼어요. 만약 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변호사님이 그 계약서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딸분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순애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너무 믿지는 마라.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니까,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그때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했는데 지금 보니 남편이 옳았어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정민이에게는 미리 통보했어요. 정민아,
엄마가 너한테 준 전세금 돌려받을 거야. 정민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계약서가 있어.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준 거니까. 내가 그 조건을 안 지키면 돌려받을 수 있어. 그제야 정민이와 사위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계약서도 있고 저를 내쫓은 증인도 있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제 친딸과 법정에서 맞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제 존엄성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법정에서 정민이와 사위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실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해둔 대화들과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났죠.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 권리를 되찾았어요. 정민이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도와주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와준 게 아니야.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엄마 마음으로 준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짓밟았잖니? 부모를 버린 대가는 치러야지. 법정을 나오면서 사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저희 가정이 다 망가졌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가정이 망가진 게 내 탓이야?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결 후 정민이네는 결국 그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했거든요. 저는 그 집을 정리해서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쓸쓸했어요. 제 자식들과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았거든요. 정호도 형 누나 편을 들면서 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정민이었어요. 임신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민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일어나. 임신한 몸으로 무슨 짓이야. 정민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전세집에서 쫓겨나서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애 아빠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제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역시 제 딸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늦었지 않니?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엄마, 이제라도 제가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진짜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진심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어요. 정민아, 내가 진심이라면 증명해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따라와 주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처럼 저에게 예의를 갖춰 대했어요. 뭔가 많이 배웠나 봐요. 정호도 나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형 누나 편만 들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상처는 남아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민이가 낳은 둘째 손주도 제게 잘 따르고 명절 때도 자연스럽게 모여요. 무엇보다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해요. 아이들도 그런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그냥 참았다면 저는 정말로 짐덩이가 되어서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에게 신세를 진다고 해서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의 꿈도 자신만의 시간도 때로는 건강까지도 포기하면서 여러분을 키우셨어요. 결혼했다고 바쁘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잘해드리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정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와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고마워하면서 만나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요. 물론 아직도 가끔 서운한 일들이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상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여행도 가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는 그냥 숫자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앞으로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가족처럼 살아보자. 정우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형 누나를 도와준 건 형제로 봐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렴.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든 장모든 여러분의 배우자를 낳아 기른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아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잃지 않았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없어요.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야 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비록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평화로워요. 그리고 가끔 정민이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사랑은 참 신기해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치유해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